남북한이 오늘 개성공단에서 2차 실무회담을 갖고 공당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1940년대 일본에 강제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당시 구일본 제철의 후신인 신일본 제철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 원을 넘는 대기업 40개사가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6월 취업자 증가폭이 2달 만에 30만 명대로 다시 올라서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7월 1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로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소식을 고병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역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로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34% 내린 1824.16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2,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마감하면서 강세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100주년 연설을 앞두고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N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지속하고 옵션 만기일 부담까지 겹치면서 하락 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98억 원, 9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438억 원을 팔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옵션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1,48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날은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비금속 광물이 1.87% 하락한 것을 비롯해 음식료품, 종이목재, 증권, 서비스업, 유통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업종들이 내렸습니다. 전기전자와 기계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89% 오른 124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엔화 약세 여파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NHN은 부동산 서비스 철수 소식에 5.25%나 하락했고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LG화학 등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71% 하락한 515.6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 투자자들의 권망세로 코스피 거래량이 하루에 한 3조 원대로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처럼 거래가 부진함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실적도 함께 악화되고 있다고요? 네, 이날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을 보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3조 1,600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8거래일 연속 3조 원대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 리스크와 굵직한 대외 이벤트마저 예정되어 있어 당분간은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간 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 4월에는 4조 3천억 원, 5월에는 4조 2천억 원, 6월에는 4조 1천억 원으로 줄더니 급기야 이번 달에는 3조 1,400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07년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달 코스닥 일평균 거래 대금은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중소형주가 크게 상승했던 지난 4월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지속된 매도세로 국내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거래 자체를 꺼리고 있다면서 특히 기관들마저 선뜻 매매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거래 대금의 축소는 곧바로 증권사의 수익 악화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날 거래 대금 축소와 채권 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KDB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자, 대내적인 이벤트들이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네, 최근 주식시장 참여자들을 보면 이렇다 할 투자 패턴을 보이지 않고 시장 흐름을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중국 경제의 경착력 우려 등으로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적극적으로 매매 전략을 펴기보다는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달에는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큰 국내외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우선 당장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3시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곧 이어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준 100년 역사에 대한 연설이 있고 양적 완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국내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의 경기 회복 속도와 물가를 감안하면 깜짝 인하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오는 12일부터는 미국을 비롯한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대목은 JP모건과 구글, GM 등 미국의 금융, IT 제조업체들의 실적입니다. 이들의 실적을 보면 미국의 실물 경기 회복 속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일에는 중국의 2, 4분기 국내 총생산이 발표됩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도 급락했던 만큼 시장의 관심이 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1일에는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한 일본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지속되어 온 엔화 약세를 통한 수출 부양 정책이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 향후 엔저 현상 지속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달 말인 30일과 31일에는 이틀간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경기 회복과 흐름을 같이 하는 소비 심리 지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후 4일 뒤 열리는 FOMC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를 정확히 언제,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고병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한이 오늘 개성공단에서 2차 실무회담을 갖고 공당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늘 열린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은 재발 방지를 강조했고 북측은 조속한 공단의 재가동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은 일방적으로 통행과 통신을 차단하고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과 입주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측에 책임 있는 입장 표명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6.15 공동선언 등을 언급하면서 개성공단 정상 가동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라며 공단의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조속히 끝내고 재가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40년대 일본에 강제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당시 구일본 제철의 후신인 신일본 제철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8년 만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식 9부는 여모 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는 피고 신일본제철이 배상을 임의로 집행해 주길 바란다며 강제집행 절차는 나중에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 원을 넘는 대기업 40개사가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단은 대기업 1,802개사 가운데 584개사를 세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한 결과 40개사를 C와 D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C등급은 앞으로 채권단과 워크아웃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C등급에 해당하는 회사는 건설 14개사, 조선해운 2개사, 철강과 석유화학 각 1개사 등 27개사입니다. D등급은 채권단의 지원 없이 스스로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지만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D등급에 해당되는 회사는 건설 6개사, 조선해운 1개사, 철강 석유화학 1개사 등 13개사 등입니다. 6월 취업자 증가폭이 2달 만에 30만 명대로 다시 올라서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 명 늘었습니다.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39만 6천 명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며 고용률은 60.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임금 근로자가 2.8% 늘었고 상용 근로자가 5.3%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1% 증가한 반면 임시 근로자는 2.2% 감소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 감소세는 6달째 이어졌으며 비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감소했습니다.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편한 카드 수수료 체계가 대형 유통점 등 슈퍼갑의 저항으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KB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이 항공사와 병원, 대형마트 등 일부 대형 가맹점과는 수수료 협상을 끝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대형 가맹점 282개 중 16개가 법 개정을 이유로 수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합의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합의가 안 된 곳은 3대 대형마트와 농협 하나로클럽, 농협 중앙회 마트이며 양대 항공사와 3대 통신사, 그리고 서울대 병원 등입니다. 무기 중개업자들의 리베이트 역외 탈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우 인터내셔널 본사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 개입한 무기 중개업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서 세탁한 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세 회피처 등을 활용한 역외 탈세 사범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수사진 등 총 43명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대우 인터내셔널 본사와 마포구의 엘사의 대표 이모 씨의 자택 등에 투입해 회사 내부 문서와 회계자료,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네, 정부가 금거래소를 개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5년간 표류해온 금거래소가 마침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서일범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금거래소, 정확히 어떤 곳인지 설명부터 주십시오. 네, 주식 거래를 할 때 국가가 세운 증권거래소를 통하듯이 금을 사고 팔 때도 공식 중개기관을 통하도록 하자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음성적으로 이뤄져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 분류되는 금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투명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금의 경우 현금처럼 주고받기가 쉽고 세금 계산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른바 뒷금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네. 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을 확실하게 신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음지에서 그동안 거래되는 금의 규모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음성적 거래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정치만이 나와 있을 뿐인데요. 조세연구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금의 규모를 연간 120에서 150톤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중 60에서 70% 정도가 밀수나 중고 금제품 무자료 매입과 같이 비정상 경로로 거래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 관련 귀금속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4조 8천억 규모인데요. 이 중 70%를 지하경제 물량으로 잡으면 약 3조 3천억가량이 금이 세금을 피해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금 거래소를 세우면 브랜드나 순도가 제각각인 금 상품을 표준화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금 시장을 투명화해서 추가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추가 세수 확보 한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이 역시도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금 거래 물량의 약 10%의 부가세만 물려도 3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관세나 법인세, 개별 소비세 등을 모두 더하면 추가 세수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세금 감면을 주는 방향에 공감대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지하시장에서 금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 거래가 양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금 밀수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007년에는 인천세관에서 1460kg에 달하는 금괴가 밀수가 적발돼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시가로 치면 327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렇게 들여온 밀수익 금은 관세를 피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면 이렇게 밀수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밀수금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금 거래소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걸림돌은 없는 상황인가요? 예, 먼저 금 거래소의 주무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증권거래소가 금 거래소를 설립하게 되면 주무 부처는 금융위원회가 됩니다. 거래소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도 이견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남 광주권에 금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있는 부산에 거래소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서일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모바일 광고 플랫폼 기업인 TNK 팩토리의 직원을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TNK 팩토리는 스마트폰에서 광고 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크로스 프로모션 플랫폼 분야 선두업체입니다. 약 600여 개의 앱 개발사와 제휴하고 있으며 제휴된 앱도 3천만 건이 넘습니다. 다음은 이번 인수로 자체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아담과 TNK 팩토리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연계 상품을 개발해 모바일 광고 시장의 영역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러그스토어 업계 1위 CJ 올리브영이 중국의 첫 해외 매장을 열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중국 상하이에 해외 1호 점포인 상하이 센샤루점을 열고 글로벌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매장은 상하이의 사무실 밀집 지역인 홍차오 중심 사업지구 지우광백화점 지하 2층에 264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섰습니다. CJ 올리브영은 다양한 건강, 미용 관련 제품을 선보이고 체험형 쇼핑 공간을 마련해 승부수를 띄울 계획입니다. 삼성그룹 최고 경영진들이 반소매의 노재키 차림으로 출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고 경영진들이 반소매 노재키 차림으로 출근하는 것은 처음으로 정부의 에너지 아끼기에 솔선수범하기 위한 그룹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열린 삼성 사장단 회의에 참가한 계열사 사장들은 대부분 시원한 반소매 차림으로 사옥에 들어섰습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부회장과 이인용 사장도 반소매 와이셔츠만 입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세계 최대 과일 생산 판매 업체인 돌사로부터 770FEO급 전면 냉동 컨테이너 운반선 3척을 수주했습니다. 국내 조선사가 냉동 전용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주액은 1억 6,5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컨테이너선은 길이 190m, 너비 30.4m, 높이 17m 규모로 내년에 건조를 시작해 2015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등 청과와 각종 채소 등을 신선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수냉식 냉동 냉장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네, 이상으로 7월 10일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